북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 누가 경험담이래요? 아니라니까. 네. 북경에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이제 국제 성언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외국에서 유입된 거 아니면 우리는 코로나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12일 이후에요. 12일 이후에 한 5일 동안 오늘이 이제 17일이니까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요 사람들 이외에 북경을 들렸다가 허베이라든지 사천, 라오닝선으로 갔던 그러니까 북경 방문자들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 안에서 얼마 가지고 지역으로 전파된 사례까지 이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확진자들이 경로가 미확인인데 이 확진자의 공통적인 경로로 보여지는 게 신파리라고 하는 북경 안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인 겁니다. 신파리 시장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실제적으로 시장 면적이 30만 평이 넘습니다. 30만 평.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시장인 거예요. 1988년도에 개장을 했고 가게만 5,000개가 넘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크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크지 그 정도 사이즈로. 그래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으로 한정했을 때 얘기예요. 그 안에서 파는 거는 다 이제 어류 뭐 축산물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중국의 어떤 그 시장들을 그 가보신 분은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시장인데 안에 들어가면 노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노점상 팔듯이 그냥 좌대에다 깔아놓고 고기고 야채고 그냥 다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매대나 마트 매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5,000개 이상이 벌려져 있는 거고 최소 3만 대 이상의 차들이 납품을 하게 해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민들이 먹는 식자재의 70% 이상을 이 시장이 전부 다 공급을 해요. 2천만 명이야. 베이징 시민들도. 아마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주변까지 따지면 한 3,500만 명 가까이 돼요. 베이징 엄청 크거든.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농산물들과 공급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뭐 도매시장 같은 가락 도매시장 같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만 하루에 최소 5만에서 10만 명 이상이 여기 와서 장을 봐서 가요. 이 사람들이 도매시장, 도매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감염이 됐고 지금 나오고 있는 확산자들이 다 여기를 거쳐서 확진이 됐다고 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넓은 지역이 확산이 된 거예요. 작가님이 예전에 그 선지 네. 샀다는 선지국하는 그 선지 샀다는 그 시장보다 비교도 안 돼요, 거기는? 거기는 이제 상하이에 있던 거, 거기 도축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축산물 전문이, 여기는 축산물, 어류, 농산물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염이 됐고, 뭐에서 전염이 되는지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억지로 폐쇄를 했어요. 시장 자체를.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 베이징 시내의 농산물 공급은 사실상 100%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게 유통이 완전히 완전 유통이 멈춰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안에 그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최소 한 70만에서 100만 정도는 될 거란 말이야. 이 발병했던 사람들의 한 2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생각한다고 치면 이 사람이 발병하는데 2주일 만에 발병한 거면 그 2주일 안에 그 안에 감염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100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베이징 안에 이걸 확산시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징 당국이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 외국에서 수입한 연어에서 옮은 거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죽은 연어가 바이러스를 그렇게 다양한 시기 며칠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펼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연어를 거기다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연어가 베이징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어떤 그 인기 식재료라 그런 게 아닌가? 수입산 중에 근데 노르웨이 뭐 먹여 살리는 게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렇게 엄청난 감염의 상황에서 직면해 있으면서 몇 명이 더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너무 뜬금없는데 왜 나온 거예요? 연어 얘기가? 이게 발단이 뭐예요? 정부가 연어라고. 정부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러 그 제품들을 수거해가지고 상품들이나 사람들, 상인들을 다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연어에서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장의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시장이 중난하이라 그래갖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처럼 시진핑이 직접 업무를 보는 중난하이 지역하고 1km도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인들이 감염 인자를 갖고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위치인 거야. 굉장히 위험한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베이징에도 일종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봉쇄 선언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베이징은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양회를 연기해 가면서든 감염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베이징 안으로 들어오는 외국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제선을 전부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고 다른 지역 공항으로 착륙을 시켜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육로로 베이징으로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게 일반 외교관이라든지 뭐 외국인의 접촉이 빈번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이 농수산물 시장 안에서 터져버렸다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외국인 전파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다시 가지게 된다는 거지. 지금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써주셨는데 도마에서 나왔대요. 아, 그거 이제 정부 발표도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온 생선이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희한한데 그 생선을 썰던 단계에 도마에 묻어있던 게 다른 데로 확산돼서 옮겨갔다는 거는 이건 정말 뭐랄까 천만 분의 일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 감염으로 보는 게 맞지. 누가 그거를 연어하고 연관시켜갖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확진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시장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연어를 먹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100%. 그 연어는 핑계일 뿐이지 말이 안 돼요. 칼이 문제가. 아 이런 건데 집요하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베이징을 봉쇄할 거냐 시진핑이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이게 수도라서. 베이징을 봉쇄하고 만일에 우한처럼 전수검사를 한다고 치면요. 우한이 인구 1000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 1000만 있었는데 이 상황이 복잡화되면서 한 500만 이상이 도망갔어요. 근데 500만을 우한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그 봉쇄 조치 하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잡음들이 있었거든. 국민들 폭동하고 막 먹을 거 공급 못 받고, 어?
그래가지고 핍박 많이 받았어. 핍박도 많이 받고 막 강제로 끌고 가서 어디 병원에 집어넣어갖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가둬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베이징은 아까 막 2천만이야 2천만 등록 인구만 미등록 인구까지 하면은 3천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전수검사를 다 하냐고 못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어떤 중심이, 그러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의 중심인 베이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이것도 심각하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안에는, 베이징 안에는 중국을 사실상 좌지우지 수 중앙정부 장부터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 군부대들, 이 모든 외교부들 모든 것들이 베이징 안에 몰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건물도 아니고 이 거대 시장, 30만 평짜리 거대 시장 안에서 발병한 이걸 통해 갖고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을지는 이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한 상황을 봤을 때 중국 특징상 이미 그게 이제 터지자마자 발표한 게 아니고 이미 퍼지고 나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베이징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그 우한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봐갖고 이걸 했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해서 꺼내놨어요. 이 그걸 어떻게 감염자들은. 알아요? 아니 이 우한 시장에서 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이미 외지에서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베이징은 제로였거든 그동안. 제로인 걸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도 문제될 상황이었는데 12일부터 둘, 넷, 20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전혀 외국을 안 갔다 온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빨리 이거를 밝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 중에 정말로 손을 못 쓸 수밖에 없는 농수산물 시장이 나와버린 거란 말이지.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는 옛날 사드 사태나 이번에 우한에서 하다시피 감염병 등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강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베이징에서. 이제 말 그대로 집단 면역 해야 돼. 걸린 놈은 걸리고 안 걸린 놈은 할 수 없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을 해결을 못할 거예요. 대신 공산당 지도부들은 어디 다른 쪽으로 피난을 가겠지. 당분간. 그리고 민간인들의 어떤 그 관공서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지금에 있는 공산당 당 조직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이른바 계층별 폐쇄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일반 병자를 받지 않고 또 일반 신분의 환자들을 받지 않고 환자로 확인되면 무조건 북경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일종의 이런 방식의 격리 정책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이렇게 엑소더스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외지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한 사람들이 그랬거든. 우한 사람들이 우한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요. 저는 또 그 우한에서 오면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게 이제 그 앞에 지역 그게 붙거든. 이런 차들이나 뭐 우한 사투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갔다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뭐 식당이나 어떤 호텔 같은 데서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태들이 계속 생겼었거든. 베이징 출신 사람들도 이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지. 다른 나라 가서도. 다른 나라뿐 중국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 중국 내부 안에서도.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게 또 내분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베이징 애들이 지 나름대로 또 자존심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는데 또, 그 곱게 당하진 않을 거거든. 베이징 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베이징 주민들. 우리도 살짝 서울 부심 같은 거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인구 이동도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 이주를 시키는 순간 복균자들을 중국 전역에다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은 정말 위험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뭐 어떻게 방어할지는 시진핑 하기 나름인데, 자 문제는 공식적으로 베이징의 확산이 시작됐다라는 게 확인되면 중요한 절차 하나가 여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입니다. 웃기게도 네,
일본이 21년도에 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올림픽기를 시진핑이 받아가지고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열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동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IOC의 걱정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전례를 안 밟으려고 하면 이 올림픽을 빨리 반납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징크스다 이거. 근데 시진핑은 반납할 수가 없어. 왜요? 2022년도는 자기 주석 임기 연장을 하는 선거가 있는, 뭐 선거라고 해봐야 좀 지들끼리 뽑는 거지만, 아무튼 자신의 집권 10년이 끝나는 시기야. 자기는 이 올림픽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자기 선전을 하기 위해서 거의 거기 그 올림픽 무대를 자신의 선전장으로 다 만들어 놨어. 그거 하게 되면 막 도처에 사진 붙일 거고 동상 찍을 거고 어마어마한 세레모니에다가 언론 공세를 펴가면서 이 모든 게 시주석의 은덕이다라고 이걸 만들라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아무 못지않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잘 돼야 다음 집권 연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IOC 입장에서는 야, 씨, 목숨이 달렸는데 그것도 겨울이잖아, 겨울. 응? 겨울이면 더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독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물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한다고 해도 경기장 자체가 그 뭐 빙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실내 경기는 전부 이제 실내에서 진행하니까 무관중 경기 뭐 이런 걸로 할 거고 스키나 이런 거는 뭐 관중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계보다는 덜 위험할 수는 있어. 무관중으로 한다고 치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올림픽위원회 입장에서 찜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반납을 받고 다음 업체를, 다른 국가를 개최지로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망에 오르는 데가 어딜까요? 평창이라는. 에? 평창. 평창에서 이 동계올림픽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평창과 함께 그 부상하고 있는 게 유타주의 솔크레이크 시티. 여긴 옛날에 한번 열렸었죠?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니야. 저 완전 어릴 때요. 그렇게 안 어렸을 것 같은데. 네. 이 솔크레이크 시티하고 대한민국의 평창을 일종의 대체 개최지로 놓고 심각하게 올림픽위원회가 이거 확산되면 니네 못 믿어라고 그때 뺏기지 않았나? 하고 있는 거죠. 네. 솔트레이크 때 그렇지. 김동성 예. 뺏겼잖아요. 그때 오노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나 완전 네. 어렸어요. 그래 어렸다 쳐. 아이 징글징글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평창이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24년 그러니까 22년 말고 그 2년 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이미 유치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추가 예산 없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하고 공동 개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빙 모드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럼 미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보균자하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감염자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 미국인들 2년 후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지는 평창 하나로 지금 미뤄져 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시진핑은 절대 포기하기 싫다는 거지. 이게 자기 집권 10년의 피날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북경의 확산 소식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정부는 이제 굉장히 통제에 대해서 이원적으로 나올 거예요. 공식적인 발표는 감염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 그리고 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격리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평창 반대예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왔어요. 뭔데요? 김동성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기 힘들어. 네. 올해 아버지 김동석? 네. 아무튼,
북경이 처해 있는 사태는 올림픽을 이게 아베처럼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한 감염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북경 살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이나 준비나 또 거기에 관련할 수 있는 해외 인사들의 출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북경 올림픽 방안도 하반기 때 좀 신중하게 거론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창이 그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만일에 우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이 베이징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시진핑의 정치 생명은 사실 끝났다. 권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앞으로 2주 동안 얼마나 적극적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지는 이게 좀 뭐랄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롱맨들이 다 위태롭네요. 제일 위태로운 거는 푸틴 같아요. 오, 그래요? 푸틴이 지금 공식 석상에서 안 나타나는 거 봐서 저는 늘 푸틴을 아바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푸틴 아바타가 죽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안 나타날 리가 없거든요. 푸틴 성격에. 근데 지금 러시아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그 감염이 확산 중인 거고요. 지금 외교적인 상황 안에서도 EU나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서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G7 문제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입장도 못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푸틴은 격리 중이거나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베는 이제 원래 개념 없는 놈이니까 지금처럼 거꾸로만 가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만이라 딴 사람은 몰라도 트럼프는 어떻게든 좀 대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여론이 그닥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폭동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도 트럼프가 선택해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또는 이제 가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풀면서 선거 직전에 물 백신을 만들어서 풀면서 트럼프가 이걸 해냈다네 라고 하는 일종의 쇼를 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게 한 달이나 3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모더나에서 이번에 치료제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거 맞으면 다 살아 라고 하면서 이걸 집중 배부하는 물백신 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트럼프는
당선됐으면 좋겠고, 정은이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빨리 보내. 네. 우리 대북 특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이러한 문건을 주고받을지를 빨리 결정해서 지금의 불편한 사태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같으면 온 우주가 대한민국을 돋보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군이 전 지구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외교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안에서도 18대 0으로 또는 17대 1로 싸우는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정체돼 왔던 개혁 법안들이라든지 진상규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이번 국회 안에서 꼭 이루어질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검찰과 언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경제가 세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보면서 그 부속적인 파편으로 북한 니네 좀 걷어먹어 살리면서 우리가 민족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만 좀 앙앙대라고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제 방송을 평양에 있는 정리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 라인을 교체하실 건가 봐요. 전면 교체. 그동안 이제 청와대 안보 라인이 너무 미국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앞으로 좀 더 자주적인 방식의 남북 대화, 남북 교류를 지원하겠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미 외교부나 다른 쪽에서 일종의 반박 성명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뜻이겠지. 네. 미국도 덤덤하고요. 중국도 덤덤해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댓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죠? 네. 왜냐면 제가 쏘아 올린 김동성 공 때문에 한참 김동성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김동성이 방송 출연하고 저기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그 최순실의 그 족같다라고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이 한국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네. 한국에 투자요? 주식이요? 네, 주식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유일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던 남북 간의 관계가 21대 국회의 종전 결의안 내지는 남북 교류 증진 방안 같은 그 법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남북 교류와 평화가 정착되는 준비 단계에 축포가 울렸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